Brian Book Club Popcast Korean.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북텔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좀 독특한 형식의 인문고전 퍼포먼스 영상 기록이에요. 토마스 하디의 소설 더버빌가의 테스 아시죠? 그중에서도 아주 특정 장면을 다룹니다. 결혼 선물을 받는 테스의 모습이요. 네, 이게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북텔러라는 진행자가 있고 여러 리스너들이 참여해서 함께 읽고 이야기하는 방식이죠. 맞아요. 이 세션은 브라이언이라는 북텔러가 진행했고 도리안, 써니, 그레타 같은 여러 리스너분들이 참여하셨어요. 클럽 마스터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브라이언 씨가. 오늘 저희 목표는요, 단순히 줄거리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북텔링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또 브라이언과 참여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테스의 그 짧은 순간에서 깊은 의미를 끄집어내는지 그 과정을 좀 생생하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장면이 흥미로운데요. 테스가 남편 에인절 클레어 부모님이 보낸 결혼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직접 안 뜯고 자기가 열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망설임인데 이 북텔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진 테스의 복잡한 심리, 또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까지 드러나는 걸 보는 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단순한 장면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벌써부터 드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이 해석의 과정에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북텔링 세션 안으로 들어가 보죠. 시작은 브라이언이 유권칙 브리핑이라는 걸 하면서 열어요. 이게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건가 봐요. 오늘 다룰 부분은 더버빌가의 테스 388쪽, 영어판으로는 219쪽이다 이렇게 딱 정해주고 핵심 인물 관련 문장으로 이걸 제시합니다. 테스는 소포를 받으면서 약간 상기되었다. 자기가 열어두세요. 그녀가 그것을 뒤집어 보면서 말했다. 난 저 커다란 봉인을 뜯고 싶지 않아요. 아주 심각해 보이네요. 바로 이 대목이죠. 아, 딱 그 문장이군요. 네, 브라이언은 이 문장을 고른 이유로 봉인이라는 단어, 이게 뭔가 비밀스러운 느낌을 주고 또 뜯는다는 건 그걸 밝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게 드러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혹은 불안감, 그런 걸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 봉인과 뜯음, 이 두 키워드를 브라이언이 딱 짚어낸 게 중요해요. 이게 단순 포장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중요하거나 어쩌면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암시. 테스가 맘서리는 건 그냥 변덕이 아니라 이 선물이 가진 어떤 무게감 때문이라는 걸 보여주는 시작점인 셈이죠. 무게감이라 결혼 선물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게 아이러니한 거죠. 자, 그리고 브라이언은 이 부분의 핵심 문장, 즉 키센텐스로 테스의 대사 Please open it for me, 자기가 뜯어주세요를 꼽습니다. 아니, 보통 결혼 선물 받으면 기뻐서 자기가 막 뜯어보잖아요. 근데 왜 남편한테 부탁할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참여자들한테. 네, 거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시작되는 거죠. 어떤 설렘 같은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추측을 해요. 그리고 그 이유, reason why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중에 엔젤이 결국 소포를 뜯는데 그 안에 모로코 가죽 상자가 있고 그 위에 편지랑 열쇠가 놓여 있었다, 이런 내용을 살짝 언급합니다. 아, 편지랑 열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물건 하나 덜렁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이야기가 있다는 암시 같아요. 그렇죠. 그 자기가 뜯어주세요라는 말이 정말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일단 선물을 보낸 사람이 남편 엔젤의 부모님인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결혼식에 안 왔다는 거예요. 아, 맞다. 부모님이 참석을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캐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환영의 의미인지 아니면 이걸로 끝이다? 이런 작별의 메시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불안감이 엄청났을 거예요. 단순히 선물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어떤 확인 같은 걸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당시에 영국의 그 계급 차이 있잖아요. 엔젤은 명망 있는 목사 집안 아들이고 테스는 노동자 계급 딸이고 테스는 시부모님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각해 보이는 봉인이라는 게 단순히 왁스 봉인이 아니라 자기가 넘기 힘든 어떤 사회적인 벽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는 거죠. 와,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북텔링에서는 바로 이런 개인적인 불안감과 사회적인 맥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참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것 같아요. 뭐랄까 판도라의 상자 같은 느낌이었겠죠, 테스한테는. 열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두려움. 판도라의 상자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테스의 망설임이 훨씬 더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어서 북텔러 브라이언이랑 리스너들, 도리안, 써니, 그레타 같은 분들하고 Q&A가 진행되는데 이게 또 흥미로워요.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들이 모여서 장면의 의미를 어떻게 더 풍부하게 만드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속에서 맥락이 점점 더 뚜렷해지죠. 예를 들면 시간하고 장소, 저녁 8시쯤이고 신혼여행 중에 있는 시골 저택, 웰브리지 근처라고 하네요. 결혼한 지는 한 15일 정도 됐고요. 평화로워 보이는 설정인데 곧 터질 긴장감과는 좀 대조적이죠. 그리고 날씨도 언급돼요. 계절은 겨울인데 그날은 화창하고 춥지 않았다. 결혼식 자체는 잘 치러졌다고 하고요. 이것도 묘한 대조예요. 겉으로는 평온한데 테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더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인물 묘사도 나오는데요. 테스는 20살 초반에 마르고 하얗고 주근깨가 있고 사슴처럼 순수한 눈을 가졌다고 묘사되고요. 남편 에인절은 20대 중후반, 잘생기고 호리호리하고 악기도 다룰 줄 알고 배경 좋은 집안의 셋째 아들이죠. 근데 지금은 아버지 뜻을 거스르고 농업을 배우고 있고요. 이 인물들의 배경 자체가 이미 어떤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다시 선물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게 작은 결혼 선물이라고는 하는데 핵심은 결혼식에 오지 않은 시부모님이 보냈다는 거. 네, 테스는 이게 환영의 표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계속 느끼는 거죠. 그래서 참여자들이 추측을 해요. 내용물이 뭘까? 목걸이나 반지 아니면 브라이언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작은 시골집 열쇠일 수도 있겠다. 분가라는 뜻인가? 이런 식으로요. 이런 추측 과정 자체가 불확실성을 더 키우면서 리스너들을 이야기에 푹 빠지게 만들죠. 뭐가 들어있을까 하고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도 나와요. 3개월 전 9월에 탈보세이스라는 육아공 농장, 그러니까 치즈 공장에서 만났대요. 아,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군요. 네, 에인절은 치즈 만드는 걸 배우러 왔고 테스는 일자리를 구하러 왔고 에인절이 첫눈에 반했는데 테스는 여러 번 거절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여전히 뭔가 불안정한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배경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봉인의 모습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브라이언은 테스 대사를 인용해서 심각해 보인다, 시리어스라고 답하면서 아마 왁스로 단단히 봉인된 그런 모양일 거라고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테스가 이걸 거의 판도라의 상자처럼 느끼면서 반쯤 두려워하고 있다는 해석을 덧붙이죠. 아까 그 판도라의 상자 비유가 여기서 또 나오는군요. 네, 이 Q&A를 통해서 보면 흩어져 있던 정보 조각들이 봉인된 소포라는 하나의 상징 아래 딱 모이는 느낌이에요. 테스의 불안감이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인 거, 관계적인 것까지 다 얽혀 있다는 게 명확해지죠. 정말 그렇네요. Q&A가 그냥 배경 설명이 아니라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면서 테스가 처한 복잡한 상황, 그 아이러니를 확 보여주는 역할을 하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시부모님의 불참과 선물 도착이라는 모순적인 상황, 그리고 테스가 느끼는 불안함이 단순히 심리적인 걸 넘어서 계급이라는 사회적 장벽과 연결된다는 점이 문답을 통해 더 선명해지죠. 선물 내용물에 대한 상상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테스가 짊어져야 할지도 모르는 무게를 짐작하게 하고요. 이게 바로 북텔링이 텍스트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참여자들과 함께 발견해 나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탐색이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브라이언이 참여자 중 한 명인 도리안에게 직접 질문을 던져요.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죠. 커다란 봉인을 뜯나요? 아, 드디어 그 질문이 나왔군요. 네, 도리안은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네, 커다란 봉인을 뜯습니다. 근데 이 대답 자체도 중요하지만 도리안이 덧붙이는 말이 또 흥미로워요. 브라이언의 북텔링 방식에 대한 피드백인데요. 이전에 참여했던 다른 북텔러, 써니의 방식과는 또 다른 새로움을 느꼈다고 해요. 브라이언의 진행을 보면서 연상이나 극화 같은 걸 꼭 천천히 할 필요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편안하면서도 핵심을 잘 짚어주는 진행에서 북텔링의 또 다른 매력을 봤다고요. 오, 그 피드백이 의미심장하네요. 봉인을 뜯는다는 대답은 일단 이야기가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걸 보여주죠. 두렵지만 현실을 마주하기로 했다는 상징적인 선택이고요.
동시에 도리안의 말은 이 북텔링이라는 형식 자체가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누가 진행하느냐, 즉 북텔러의 개성이나 해석 방식, 스타일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느낌과 깊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특히 이 세션은 클럽의 마스터인 브라이언이 직접 진행했으니까 그의 경험이나 노련함이 반영돼서 또 다른 속도감이나 통찰력을 줬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써니의 방식이 좀 더 감성적이거나 연극적인 면이 강했다면 브라이언은 좀 더 분석적이면서도 참여자들이 스스로 해석하게끔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을 수도 있고요. 확실히 같은 책을 읽어도 누가 어떻게 길을 안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북텔링이라는 방식 자체가 가진 유연함, 다양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브라이언이 이 세션에서 최고의 영어 단어로 추천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parcel입니다. 소포라는 뜻이죠. 아, parcel. 네. 브라이언은 이 단어가 명사로는 소포, 꾸러미 또는 뭐 땅의 구획 같은 의미도 있고 동사로는 소포를 싸다는 뜻도 있다고 설명해줘요. 예문으로는 The parcel was delivered last week. 그 소포는 지난주에 배달되었다. 이걸 제시했고요. 책 속에서는 테스가 저 커다란 봉인들을 뜯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대상이 바로 이 parcel인 거죠. parcel이라는 단어 선택이 정말 탁월하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이 단어 자체가 뭔가 안에 담겨 있고 포장되어 있고 열기 전까지는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장면의 핵심적인 긴장감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봉인된 소포, 이 펄셀은 테스의 불안감,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운명의 무게까지 담축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물이 되는 거죠. 브라이언이 이 단어를 최고의 단어로 꼽은 건 북텔링을 통해 도달한 핵심적인 통찰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는 브라이언이 진행한 북텔링 세션 기록을 통해서 토마스 하디의 더 버블가의 테스 속 한 장면을 정말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결혼식에도 오지 않은 시부모님이 보낸 작은 결혼 선물 하나가 테스라는 인물의 그 복잡한 내면과 그녀를 둘러싼 사회적인 압력,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비극적인 운명까지 얼마나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특히 테스의 그 망설임 가득한 한마디, 자기가 뜯어주세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북텔러와 참여자들이 함께 질문하고 상상하고 파헤쳐 나가는 과정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뭐 계급 차이라던가 에인절과의 관계, 시부모와의 보이지 않는 갈등 같은 큰 이야기부터 봉인이 심각해 보인다거나 소포의 무게감 같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넘나들면서 의미를 계속 증폭시키는 방식이었죠. 맞아요. 줄거리 요약이나 비평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북텔링만이 줄 수 있는 어떤 생생한 고전 읽기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에 담긴 테스의 마음에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브라이언이나 다른 참여자들과는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보셨을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테스가 그토록 열기를 두려워했던 봉인된 소포, 펄슬처럼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열어보지 못한 혹은 열기를 망설이는 어떤 봉인 같은 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그게 뭐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묻어둔 감정일 수도 있고 혹은 마주하기 좀 두려운 현실일 수도 있겠죠. 그 봉인된 것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지, 그리고 만약 그 봉인을 뜯는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It is a little wedding present for you, Tess. How thoughtful they are, Owen. I think I would rather have you open it, dearest. Brian Book Club Popcast English. Welcome to the Deep Dive. We're jumping straight in today, really getting into the details of a literary analysis session, That's right. We're looking at Thomas Hardy's Tess of the D'Urbervilles. and specifically pulling out the core insights from a discussion that focused on just one tiny, but, well, incredibly loaded moment in the book. It really is. The mission here is to show you how that kind of close reading, the deep dive the participants did, can just unlock so much. The social dynamics, the psychology. All packed into a single scene. And the scene is about Tess, the main character, getting a gift, a small package. Yeah, it starts right where Angel Clare, her new husband, says, "It is a little wedding present for you, Tess," said he. Just a little present,
But as the session showed, it's anything but simple. The whole focus hinges on this single action, opening the package. Exactly. So much tension around it. Okay, so let's set the scene properly. Context is everything here. Tess and Angel Claire are newlyweds. Yep. Very newly married, only about 15 days into their honeymoon period. 15 days. Still in that bubble, supposedly. And Angel, he's described as, what, handsome? Slender? Right. Third son of this well-known priest. Mid to late 20s, but he's kind of bucked expectations, hasn't he? He's running an agriculture business instead heading off to university like his family wanted. Right, Oxbridge or maybe America or Australia was the plan, but he chose farming. And Tess. Tess is early 20s, also described physically skinny, pale skin, these really innocent, deer-like eyes, charming freckles, blown hair. That contrast was something analysts like Kathy and Dorian pointed out in the session. Interesting. And they met. Where? At the farm, actually. The dairy farm, or cheese factory. Yeah. Where Angel was learning the trade, just 3 months before the wedding. Okay, so quick courtship. What about the immediate setting, the weather, the time of year? Well, the source material mentions the weather was very fantastic, which is an odd description, maybe ironic, because it's winter, end of the year. Sunny and bright, apparently, but still winter. A bright chill. And they're staying out in the country while he learns about cheese making. That's the setup, this sort of isolated rural idyll for their honeymoon, but there's a huge shadow hanging over it. Which is? The family disapproval, Angel's parents, they didn't come to the wedding. Right. Skipped it entirely. And Tess knows this marriage isn't exactly welcome. She knows. There's what one source called a very big gap of cost system, basically, a massive class divide. She's from a much lower social standing. So that's the backdrop when this parcel arrives from the parents who snubbed the wedding. Precisely. This little wedding present, as Angel calls it. And Tess's reaction is immediate. What does she do? The text says, Tess looked a little flustered as she took it. Not happy, not excited, flustered. And then she doesn't even open it, does she? No, she hands it right back almost. Says to Angel, I think I would rather have you open it, dearest. Asking him to do it. Why? That's the million-dollar question, isn't it? It really is. And that's what the analysis session really zeroed in on. It's the absolute core of the tension. And she gives a reason, right? Something about the packaging. Yes, when Angel sort of hesitates, she says, I don't like to break those great seals. They look so serious. Seals, like on an official document. They look serious. What did the analysts, what did Brian and the others make of that? Well, Brian's synthesis of the discussion was pretty clear. Those seals aren't just wax. They symbolize secrets. Secrets? And breaking them, that means revealing something, unveiling whatever is inside, which she clearly fears. So her refusal, it's not just politeness or shyness. It's interpreted as, what? Fear, discomfort. Exactly. Fear, deep discomfort, maybe even a kind of terrified excitement about what this gift actually means, given that the parents weren't even there. It makes you wonder, why would they send a gift if they disapprove so strongly? That's what Tess must be thinking. Precisely. Is it a peace offering? Or is it something else? Is it, as one participant suggested, maybe the last gift present before they cut ties completely? Like a final judgment wrapped up in a box? Yeah, like a Pandora's box. She doesn't want to be the one to open it and potentially unleash, well, whatever judgment or consequences inside. So by asking Angel to open it, she's sort of pushing the responsibility onto him. That was the interpretation. He's their son, the heir. If there's a judgment coming from his family, maybe he should be the one to face it first. She avoids being the agent of revelation. Wow. Okay, so Angel presumably does open it. He breaks the serious seals. What's inside? He finds a case made of Morocco leather, so, quite nice. A box. That's the box. Well, inside the parcel, yes, there's the box. But sitting on top of the box, there are two things. A note and a key. A note and a key together. That feels significant. Highly significant. And the session participants spent a lot of time speculating about this combination. Okay, what do they figure? The note, presumably from the parents. Yes, assumed to be from the parents. And imagine to start quite warmly something like, my dear son. Acknowledging him, maintaining that connection, even if they disapprove of his choice of wife. Okay, so they haven't cut him off entirely, but the key. Yeah. What's the key for? Ah, the key. That's the sticking point. Remember, Angel has defied them by choosing agriculture over academia, over going abroad. Right, he's supposed to be at Oxford or somewhere similar. Exactly. So the speculation was that the key represents a form of control, a way to manage his deviation. Oh, so. The thought was, it's likely for a small house, or maybe a cottage nearby. Not a mansion, then.
Definitely not. The phrase that came up in the analysis was striking. A very small house cage. A cage. Wow. So the interpretation is that it's an attempt to keep him close, to stop him moving away, maybe going overseas as originally planned. Precisely. It's like saying, okay, you can have this non-traditional life, but stay here, stay small, stay under our influence, geographically at least. Yeah. It's conditional acceptance tied to a physical location. A leash, essentially, tethering him back. That's exactly the sense of it. A gift, yes, but one that comes with strings, or rather, walls, keeping him, and by extension Tess, contained. And this contrasts sharply with their current life, right? The simple life they've chosen, at least for now. There's mention of their food. Yes, the source material brought that up, the simplicity of what they're eating. Plain bread and cheese, some raspberry jam, milk, traditional British pie. Very basic, very rural. Humble fare. Exactly. It highlights the life Angel chose, this rustic, unglamorous reality. And then you contrast that with this key, not to some grand estate, but to a small house cage. It really underscores the parents' offer, doesn't it? Modest, controlled comfort in exchange for maybe giving up bigger dreams, bigger independence. Absolutely. The simple food represents his current sacrifice and choice. The simple key represents the parents' counteroffer, a limited, controlled future. It's a whole social negotiation happening through this gift. Incredible how much is packed into that. And it all centers on this wrapped object. Let's go back to the language itself for a second. Brian, you highlighted one specific word from the passage. Yes, he pointed to the word parcel as being particularly potent. Parcel. Why that word specifically? It seems straightforward. Well, that's the beauty of it. According to the analysis, it works on 3 levels at once, wrapping up the whole situation neatly. Okay, lay them out for us. Level 1. Level 1 is the obvious meaning. A noun, especially in British English, meaning a package or a bundle. The physical thing they receive. Right. The gift-wrapped box. Simple enough. Level 2, though, parcel can also be a noun, meaning a plot or segment of land. Ah, like a parcel of land. I see the connection now. Exactly. It connects directly to the speculated contents, the key to a specific property. A designated parcel of the family's world that Angel is now being tied to. The word itself hints at the restriction. That's clever. Okay, and the third level. The third level is the verb form. To parcel, again, especially in the UK, means to wrap something up, to make something into a bundle. So it's not just the object, but the act of preparing it. Precisely. The parents have literally parceled up this future for Tess and Angel. They've wrapped up their judgment, their conditions, their limited acceptance into this physical object. The word contains the object, the potential contents, and the act of imposing this fate. Wow. That really does tie it all together. It shows the power of this kind of deep dive, doesn't it? How one seemingly simple request Please open it for me. explodes into this huge discussion about class anxiety, family duty, love versus social pressure, all symbolized by a sealed package. Hardy was a master at that, taking these small domestic moments and loading them with the weight of an entire social structure. Wow. The sealed parcel, even the word itself, becomes this tangible symbol of judgment and the tough terms of survival in that world. It's really quite something. The layers revealed just by focusing on that one interaction. Absolutely. This simple request becomes this window into Tess's soul and the precariousness of her situation. So it leaves you thinking, doesn't it? Here's a final thought, maybe something for you, our listener, to consider. If a small, unexpected gift, like Tess's parcel, can carry such immense weight of family's judgment, a person's whole future, what small things in your own life might feel similarly loaded? What seals are you perhaps hesitant to break? What future might they be hiding or maybe holding back? Definitely something to mull over. Indeed. Well, thank you for taking this deep dive with us today. Until next time.